대법원 2022년 5월 26일 선고 2017다 238141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 법무법인이 소송의 당사자인 경우 등기된 법무법인의 대표자만이 법무법인을 대표하여 소송행위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법무법인, 유한, 법무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인 명의로 수행하는 업무는 법무법인이 제3자의 위임이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행위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법무법인이 당사자로서 소송행위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법무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상법 중 한 명 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기된 법무법인의 대표자만이 법무법인을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 담당 변호사가 법무법인을 대표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변호사법 제50조가 준용되는 법무법인, 유한, 법무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변호사법 제58조의 16 대법원 2022년 5월 26일 선고 2017다 260940 판결 사건명 종원 지위 확인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이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성년인 그 자녀는 모가 속한 종 중에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으로서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지 여부 적극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 발생적인 종족 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자녀의 성과 본이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성년인 그 자녀는 모가 속한 중중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으로서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대법원 2022년 5월 26일 선고 2017다 292343 판결 사건명 임금 등 1.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구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4 제1항이 강행 규정인지 여부 적극 구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2020년 5월 26일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령자 고용법이라 한다. 제4조의 4, 제4조의 6 제1항, 제4조의 7 제1항, 제23조의 3 제2항, 제24조 제1항의 내용과 고용의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구 고령자 고용법상 차별금지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구 고령자 고용법 제4조의 4 제1항은 강행 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을 정한 조항은 무효이다. 2. 구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의 의미.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구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2020년 5월 26일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 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 이른바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는 임금 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 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 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갑 연구원이 노동조합과 신인사 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후 기준의 정년 61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성과연급제를 시행하였는데 갑 연구원의 근로자였던 을이 위 성과연급제는 구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삭감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성과연급제는 연령을 이유로 임금 분야에서 을을 차별한 것으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년 5월 26일 선고 2019다 213-344 판결 사건명 대여금 1. 의사 능력의 의미 및 의사 능력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 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적극. 의사 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 행위의 일상적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 의미나 효과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의사 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말한다. 의사 능력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 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특히 어떤 법률 행위가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해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 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2.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 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장애인 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제6호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제6호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은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하더라도 지적 장애인으로서 위 법령에 따른 보호의 대상이 된다. 지적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의학적 질병이나 신체적 이상이 드러나지 않아 사회 일반인이 보았을 때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 반면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인 복지 법령에 따라 지적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거나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의사 능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그 외관이나 피상적인 언행만을 근거로 의사 능력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되고 의학적 진단이나 감정 등을 통해 확인되는 지적 장애의 정도를 고려해서 법률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난이도, 그에 따라 부과되는 책임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과연 법률 행위의 일상적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지, 법률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3.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갑이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굴삭기 구입자금 대출 약정에 기한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자 을 회사가 갑을 상대로 대출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갑이 대출 약정 당시 의사 능력이 없었으므로 대출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재반 사정에 비추어 지적 장애인인 갑이 대출 약정의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갑은 대출 약정 당시 의사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대출 약정은 무효라고 볼 여지가 많은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년 5월 26일 선고 2020다 206-625 판결. 사건명 추심금. 1.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 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그 후 채권의 특정 부분을 청구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소급 및 이와 같은 경우 채권자가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 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 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나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 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더라도 그 후 채권의 특정 부분을 청구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애초부터 소의 제기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소를 제기하면서 장차 청구 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한 채권자는 장래에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표명되어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채권자는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2. 갑 등과 을 및 병 주식회사가 정 주식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자신들의 채권액 비율로 안분한 일부 추심금만 각자 청구하였는데 갑 등 및 을의 청구는 인용되고 병 회사의 청구는 기각되자 그 후 갑 등이 정 회사를 상대로 나머지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선행소송 청구만으로 나머지 부분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년 5월 26일 선고 2020다 215-124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1. 계속적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생명, 신체, 건강 등의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계약 당사자가 그러한 위험이 있음을 상대방에게 미리 고지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험을 회피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계약 당사자가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함으로써 위험을 제거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적극. 특히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제조업자에게 위와 같은 고지 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더욱 큰지 여부. 적극.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사정 등을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는 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이후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유지된다.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 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생명, 신체, 건강 등의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계약 당사자에게 그 위험의 발생 방지 등을 위하여 합리적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계약 당사자는 그러한 위험이 있음을 상대방에게 미리 고지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위험을 회피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계약 당사자가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함으로써 그 위험을 제거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다. 특히 계속적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제조업자이고, 상대방이 소비자라면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제조업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고지 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더욱 크다. 2. 갑 등이 을 주식회사가 제조한 얼음 정수기를 임대차 또는 매매의 방법으로 제공받아 사용하고, 을 회사는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얼음 정수기에서 중금속인 니켈이 검출된 사안에서 을 회사는 얼음 정수기에서 니켈 도금이 방리되고 니켈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갑 등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갑 등이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마실물에 관하여 선택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이러한 선택권의 침해로 갑 등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22년 5월 26일 선고 2020-253-515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등. 1.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한을 정한 구 임대주택법령의 규정이 효력 규정인지 여부. 적극. 및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정한 약정 중 위 규정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효력, 무효.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구 임대주택법 2013년 6월 4일 법률 제11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현재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승계되었다. 구 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선정 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 조건에 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제20조 제1항.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2015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2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는 구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 임대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고, 제1항
최초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상호 전환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건설 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제3항 또한 구임대주택법은 위임대 조건 등을 위반하여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임대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제42조 구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1조 위 규정들은 그에 의하여 산출되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초과하여 주택건설업자들이 자의적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높게 책정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도 그 입법 취지가 있으며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구임대주택법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이러한 재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한을 정한 규정은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증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효력 규정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2. 일부 무효의 법리를 정한 민법 제137조의 적용 범위. 법률 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을 위반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라도 당의 효력규정과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하는 것이 당의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민법 제137조는 임의 규정으로서 의사 자체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되므로 법률 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 무효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 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된다. 다만 당의 효력 규정 및 그 효력 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의 효력 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정당한 전환임대보증금 산정을 위하여 건설 원가에서 공제하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범위, 대출 약정에 따라 대출이 예정된 융자금 전액. 구임대주택법 2013년 6월 4일 법률 제11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구임대주택법 시행령 2015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16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등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의 문헌 내용 표준 임대보증금 및 전환 임대보증금 이하 표준 임대보증금 등이라 한다. 표준 임대보증금 등이 갖는 의미와 기능 표준 임대보증금 등 산정 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공제하는 취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운용 방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당한 전환임대보증금의 산정을 위하여 건설 원가에서 공제하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은 대출 약정에 따라 대출이 예정된 융자금 전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 고지되고 표준임대보증금과 정당한 전환임대보증금은 모두 당사자들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 가능한 최초의 임대보증금 상한액의 기준으로 작용하므로 입주자 모집 당시를 기준으로 명확하게 확정될 필요가 있다.
둘째, 구 임대주택법 관계법령에서 표준 임대보증금 등의 산정 시 건설 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공제하도록 한 것은 임대사업자의 자기자금에 해당하는 부분 이상은 임대보증금으로 지급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보아야 한다. 셋째, 구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 2013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 훈령 제9호로 개정된 것. 구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은 자금별 호당 융자 한도액 및 융자 금액은 매년 수립되는 기금 운용 계획 또는 주택종합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제26조 융자금은 기성고율에 따라 기성급과 준공급으로 구분하여 분할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28조 넷째, 전환임대보증금 산정 시 실제 대출이 실행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만을 공제한다면 임대사업자는 대출 약정에서 정한 융자금 전액을 기성고에 따라 순차로 지급받을 예정임에도 최초 입주자 모집 내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실제로 지급받은 대출금만을 건설 원가에서 공제하여 표준 임대보증금 및 정당한 전환 임대보증금을 산정하는 결과가 된다. 이는 전환 임대보증금 산정 시 건설 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공제하는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임대사업자가 대출 약정을 체결하여 그 기성구에 따라 지급받기로 예정된 대출금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민법 제138조에 따른 무효행위의 전환에서 다른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인지에 관한 당사자 의사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법률 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에 그 법률 행위가 다른 법률 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민법 제138조에 따라 다른 법률 행위로서 효력을 가질 수도 있다. 다만 이때 다른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인지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는 그 법률 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당시에 무효임을 알았다면 의혹하였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정적 효과의사로서 당사자가 법률 행위 당시와 같은 구체적 사정 아래에 있다고 상정하는 경우에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결단하였을 바를 의미한다. 이는 그 법률 행위의 경위, 목적과 내용, 무효의 사유 및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와 위반의 경위 등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나 그 결과가 한쪽 당사자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주거나 거래 관념과 형평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됨은 물론 이러한 전환을 허용하는 것이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 및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의미를 전적으로 부정하거나 무력화시키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5.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인 갑 주식회사가 임차인인 을 등과 구 임대주택법령의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전환 임대보증금보다 높은 금액의 임대보증금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을 등으로부터 임대보증금 약정 중 정당한 전환 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그 부분 보증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당하자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에 따라 위 초과 부분의 임대보증금 약정이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그 부분에 상응하는 임대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며 임대료 채권과 부당이득 반환 채권 간의 예비적 상계 항변을 한 사안에서 무효행위 전환을 허용하는 것이 강행법규인 구 임대주택법 및 그 시행령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의미를 사실상 부정하거나 무력화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볼 여지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예비적 상계 항변을 배척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년 5월 26일 선고 2020다 301-186 판결 사건명 구상금 1.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학교 배상 책임 공제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경우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게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 학교 배상 책임 공제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학교안전법에서 직접 창설, 규율하는 학교안전공제와는 법적 성격이 다른 점,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 학교 배상 책임 공제 사업의 근거와 내용, 공제 계약 체결의 과정, 공제 급여의 대상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학교 배상 책임 공제는 상법 제664조에 규정된 공제로서 상법의 보험편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교 배상 책임 공제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경우에 학교안전법에 따라 수급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와 달리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게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고 책임보험자와 중복보험의 보험자 관계에서 상법 제725조의 2, 제672조 책임보험자와 중복보험의 보험자 관계에서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어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였을 때에 책임보험자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2. 학교 배상 책임 공제 계약의 피공제자인 중학생 갑이 축구 동아리 활동을 위해 학교 밖 축구장으로 이동하던 중 인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을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여 을이 뒤로 넘어지면서 중증 뇌손상 등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하자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을 측에 공제금을 지급한 다음 을을 대위하여 피공제자 갑의 책임보험자인 병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공제금 전액에 대하여 피해자 을을 대위하여 피공제자 갑의 책임보험자인 병회사 등을 상대로 보험금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년 5월 26일 선고 2021다 216-421 등 판결 사건명 토지 인도 등 농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이 강행법규인 농지법 제23조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임차인이 법률상 권한 없이 농지를 점유, 사용함에 따라 얻게 된 이득은 농지의 임료 상당액인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이때의 임료 상당액은 임대차 보증금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객관적으로 산정된 금액을 의미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농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이 강행법규인 농지법 제23조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임차인이 법률상 권한 없이 농지를 점유, 사용함에 따라 얻게 된 이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농지의 임료 상당액이고 이때의 임료 상당액은 해당 농지가 다른 용도로 불법으로 전용되어 이용되는 상태임을 전제로 산정하여서는 안 됨은 물론 임대차 보증금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객관적으로 산정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강행법규인 농지법 제23조의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그 점유, 사용에 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지만 그 약정 차임이 해당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는 상태가 아닌 경우로서
임대차 보증금이 없는 경우임을 전제로 객관적으로 산정된 임료 상당액과 사실상 동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곧바로 이를 그 점유,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금액으로 추인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효인 농지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되어 강행법규인 농지법 제23조의 규범 목적과 취지를 사실상 잠탈하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22년 5월 26일 선고 2021타 288-020 판결 사건명 사해행위 취소 국제징수법 제25조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단기 제척기간의 기산일 역시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이 성립하는 시점과 관계없이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날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는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이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한 형사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현실적으로 성립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추징금 재판은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 절차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3항, 제4항 추징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 기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에 대하여는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국세징수법 제25조 이와 같은 국세징수법 제25조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날이란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 행위가 채권자를 불리하게 하는 행위란 것, 즉 그 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 의사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채무자의 법률 행위가 통정 허위 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됨은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은 법리는 사해 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 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는 등 예외적으로 그 채권을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그 단기 제척기간의 기산일 역시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이 성립하는 시점과 관계없이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날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는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이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한 형사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현실적으로 성립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22년 5월 26일 선고 2021타 300-791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1.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상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는 한편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상 수익 상황을 산정할 주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적극 및 그 입법 취지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항, 제37조의 2, 제41조 제1항, 부칙 2017년 4월 18일 제4조 9.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7년 4월 18일 법률 제14812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항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4항 제5항의 내용, 입법 경과 등을 종합하면 위 법령은 가맹 희망자가 가맹 계약을 체결할지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 특히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게 하는 한편, 이에 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상 수익 상황을 산정하도록 주의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로써 가맹본부에 정보가 편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맹본부로 하여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제공받은 정보에 기초하여 가맹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 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2.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민법 제393조에서 정한 통상손해 및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의미.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 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 행위의 태양 및 피해침해 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민법 제763조에 따라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되는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사회 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 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 3. 갑 등이 을 주식회사와 가맹 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아 점포를 운영하였는데 가맹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을 회사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 산정서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들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 환산액이 낮은 가맹점 일부를 임의로 제외하고 다른 가맹점을 포함시켜 예상 매출액 범위를 확정함으로써 예상 매출액 범위 최저액이 과다 산정된 것이었고 갑 등이 가맹점 개설 이래로 계속 점포 차임 등 지출 비용을 매출로 충당하지 못하는 영업손실이 발생하자 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함으로써 갑 등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을 회사는 그로 인한 갑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갑 등의 영업손실 손해는 을 회사의 불법 행위와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년 5월 26일 선고 2022-200249 판결 사건명 임금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채권이 상사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의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제한하고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며 의료 행위를 보호하는 의료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개별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의료 지식을 활용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의사의 활동은 간이 신속하고 외관을 중시하는 정형적인 영업활동, 자유로운 광고, 선전을 통한 영업의 활성화 도모, 인적, 물적 영업 기반의 자유로운 확충을 통한 최대한의 효율적인 영리추구 허용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의사의 의료 행위와 관련하여 형성된 법률 관계에 대하여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한 형성된 법률 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회 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의료법의 여러 규정과 재반 사정을 참작하면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2년 5월 26일 선고 2022다 2009-987 판결 사건명 배당 이의 등 채권자 취소 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가 있었는데도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 관제인의 소송 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 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1항, 제2항, 제347조 제1항에 의하면 파산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 취소 소송이 파산 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 절차가 중단되고 파산 관제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개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 취소 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 관제인의 소송 수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 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에는 채무자의 파산 선고로 소송 절차를 수개할 파산 관제인이 법률상 소송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한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22년 5월 26일 선고 2022다 211-089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건강보조식품 판매자는 고객이 비합리적인 판단에 이르지 않도록 고객을 보호할 주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 적극, 특히 난치병이나 만성질병을 앓고 있는 고객에게 건강보조식품의 치료 효과를 맹신하여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의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거나 고객의 상황에 비추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 의학적 조언을 지속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 적극.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건강보조식품의 치료 효과나 부작용 등 의학적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이 이를 바탕으로 긴급한 진료를 중단하는 것과 같이 비합리적인 판단에 이르지 않도록 고객을 보호할 주의 의무가 있다. 특히 난치병이나 만성질병을 앓고 있는 고객에게 건강보조식품의 치료 효과를 맹신하여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의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거나 고객의 상황에 비추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 의학적 조언을 지속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강보조식품 판매자는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대법원 2022년 5월 26일 선고 2022다 211416 판결 사건명 구상금
조합원 중 1인이 조합 채무를 면책시킨 경우 다른 조합원에 대하여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러한 구상권은 반드시 자녀 재산 분배 절차에서 행사해야 하는지 여부, 소극. 민법 제425조 제1항은 어느 연대 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제로 공동 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 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조합 채무는 모든 조합원에게 합의적으로 귀속되므로 조합원 중 1인이 조합 채무를 면책시킨 경우 그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에 대하여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구상권은 조합의 해산이나 청산 시에 손실을 부담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이므로 반드시 자녀 재산 분배 절차에서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2년 5월 31일자 2022마 5141 결정. 사건명 소송 비용액 확정. 당사자 사이에 소송 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재판이 된 경우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을 한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상환해야 할 변호사 보수를 확정하는 방법. 당사자 사이에 소송 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재판이 된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소송 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당사자에 대해서만 소송 비용액을 확정할 경우 법원은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된 비용 계산서에 기초하여 지출한 비용 총액을 산정한 다음 그 비용 총액에 대하여 소송 비용 부담 재판의 분담 비율에 따라 상대방이 부담할 소송 비용액을 정하여 그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방법으로 소송 비용액을 확정해야 한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할 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 비용으로 인정한다 라고 정하고 있고 구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018년 3월 7일 대법원 규칙 제2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소송 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 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 단위로 소송 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소송 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재판이 된 경우로서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을 한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상환해야 할 변호사 보수를 확정할 때에는 신청인이 변호사에게 보수 계약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할 금액과 구 보수 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비교하여 그중 작은 금액을 소송 비용으로 결정한 다음 그에 대하여 소송 비용 부담 재판의 분담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한다.